내 경찰지가 내가 경찰지가 이런 거 필요하지 않다. 지금 막 내려가. 전원도 맨 뒤에 앉을 거 아니야. 저 뒤에 아니 없어요? 응, 바닥에. 잘 들리십니까? 자세가 굉장히 흡사한 것 같은데 제가 사람이 많이 없어서 작은 방으로 밀려났는데 혹시 잘못 들어오신 분 계시면 하층에 엑스그룹님의 검색 엔진 찾아가 입가보라고 합니다.
이 아까 생각도 안 된다고 훨씬 달라요. 이건 치명적인 단점이 피를 쭉 빨아먹은 다음에 그 껍데기 만드는 거야. 선 씻으듯이. 끝났다. 그거 따주고 다 이런 식판 그거 그냥 일반 전전식 그거 따는 거야. 다른 거는 여보세요? 안 했어요. 누군 등록하시면 등록하시면 돼요. 번호 나오니까 하세요. 모르겠어요. 물어보자고. 소각을 제가 진짜 그런 거 하고 나니
주먹이 많이 들고. 음악은 돼, 음악. 노래. 시간 2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관객과 충분한 관계로 그냥 2분만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보겠죠? 네. 하겠습니다. 네. 그 대신 지난달에 한국야구가 죽어가지고 전쟁이라고 하셔서 저도 기획 보면서 참 사람 한 명 IT 쪽에 사람이긴 한데 뭐 이렇게 너도 사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며칠 뒤에 데니스 루이치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며칠 뒤에 존 맥컨시도 돌아가셨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주로 개발 실무에 동작 공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이분이 훨씬 더 많이 와닿았어요. 이분 여러분이 사실 개발 시작이고 지금까지 개발 밥 먹고 살고 있고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실 때는 늘 헬로우 월드로 시작했잖아요. 왜 헬로우 월드인지 모르겠고 이분이 헬로우 월드라고 하는 뒤로 계속 헬로우 월드였는데 굿바이 월드는 그렇죠. 좋은 곳에 가서 쓰시면 좋겠네요. 분위기가 좀 칙칙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요, 푸딩 인식 앱을 통해서 본 하이브리드 앱 아키텍처 및 개발 사례, 제목이 참 장황한데, 주최측에서 제목을 내주셨어요. 저는 푸딩 하이브리드 앱 일주일만 하면 자기소만큼 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게 됐어요. 푸딩 인식 앱을 꼭 넣어야겠나. 그래야지 사람들이 온다. 그러고는 사람들 졌다고 제가 꼴찌에서 2등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작은 방에 밀려났어요. 제일 작은 방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발표자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처음에 하얀 슬라이드에서 브리타니아에서 둥땅거리는 것도 정도 들어보셨잖아요. 여기가 브리타니아입니다. 브리타니아고요. 브리타니아라는 거대한 대륙인데 거기에 여기가 수도입니다. 수도. 캐슬 오브 브리타니아라고 왕이 사는 곳이죠. 거기에 거기 말고요. 그 옆에 분산이나 뭐 안양, 저는 안양 사는데 안양 좀 되겠죠. 옆에 있는 작은 섬에 모닥불 옆에서 기타를 둥둥거리고 있는 사람이 욜로입니다. 욜로. 마네이고요. 바르입니다. 우리 주인공이 항상 친구가 되어서 특히 제가 늘 계정으로 쓰고 있는 욜로 바드라고. 그 옆에 있는 저게 저죠. 제가 욜로가 아니었던 거죠. 현실은
뭐 어떤 보면 소개는 대충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할 얘기들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앱에 대한 아키텍처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한데 일반적인 개념적인 그림들 몇 가지 보고 그 다음에 그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두신 상태에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스크린샷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유형의 하이브리드인지를 보시면서 각각의 특징이나 장단점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럼 몇 가지 유형 중에서 제가 푸딩 얼굴 앱이라는 걸 사용하면서 어떤 특정한 아키텍처 한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저쪽을 보다가 보니까 그 선택한 아키텍처를 선택해서 푸딩 얼굴 인식을 앱을 개발하면서 사용한 작은 노하우들을 같이 공유할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하이브리드 대충 아시고 이 세션으로 하셨겠지만 웹만 가지고 다 안 되니까 네이티브를 일부 동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티브하고 연결하는 부분들을 앱스프레소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네이티브하고 연결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는 걸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배웁니다. 이런 거 알겠죠? 이런 겁니다. 개발 프로그램이죠. 이 그림 굉장히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의 전반을 다 보여주는 건데요. 아키텍처라기보다는 구성 요소, 컴포넌트를 보여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다 네이티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바일 앱을 개발할 생각을 하면 안드로이드 SDK, 아이폰 SDK, 윈폰 SDK 정도 쓰시겠죠? 그 위에 각각의 벤더들이 제공하는 개발 도구,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 구글에서 제공하는, iOS면 애플에서 제공하는 툴, 윈폰이면 MS에서 제공하는 툴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들, 그게 자바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C샵일 수도 있고, 오브젝티브 C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비한 폰 개발하시려면 Qt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진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 위에 그 나름대로의 프레임워크들, 그게 코코아 파운데이션이 됐건 아니면 프레임워크도 없는 어떤 그냥 밑바닥에서 생각하고 코딩하기는 무슨 프레임워크처럼 해주죠. 그 위에 또 나름대로 UI 키트들이 다 다르죠. 뭐 아이폰에 UI 키트 시작해서 안드로이드 나름대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이티브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다 달라요. 플랫폼들마다. 각각마다 다 이것들, 이 스택들을 다 배우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폰이, 지금 재작년까지만 해도 아이폰 세상이었잖아요. 나머지도 폰이 많은데, 돈 되는 폰은 아이폰밖에 없으니까. 그때도 사실 문제가 안 돼서 아이폰용만 만들었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이제 당장 안드로이드 나오기 시작하니까 2개 만들어야죠. 그러면 최소한 이거를 2번씩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안에 차이 좀 시작해서 모든 거죠. 그래서 이 반대되는 극부 쪽에서 나온 게 뭐였냐면은 웹앱을 만들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때마침 HTML5가 뜨기 시작했잖아요. HTML5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그거 때문에 강의를 얼마나 불러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그냥 폰에 요즘 보니까 어떤 폰이든 브라우저 없는 폰은 없더라. 그게 사파리가 됐든 스타킹 뭐가 됐든 웹캐시 됐든 i9이 됐든 그 브라우저들이 또 보니까 데스크탑에 쓰는 브라우저가 훨씬 더 좋더라. 심지어 왜? i6가 없으니까 평균을 다 깎아먹었잖아. i6가. 근데 모바일 쪽에 스마트폰 쪽에 가니까 i6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평균 이상은 하는 거야. 다 웹캐시야. 딱 하나가 i9이 한 놈 있는데 i9도 평균 이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더니 여기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웹 브라우저가 굉장히 좋아요. 충분히 믿을만해. 그래서 웹만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다가 그것만 가지고 좀 아쉬운 게 예를 들어서 위치 정보도 가져오고 예를 들어서 주소도 들고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좋겠냐. 그래서 디바이스 API라는 걸 첨가를 하게 되면 디바이스 API라는 게 말 그대로 장치에 있는 하드웨어 단말기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내가 가져다 쓸 수 있는 거겠죠. 웹에서. PC에서 그렇게 하면 다 보안이 돼요. 그죠? 근데 그냥 가져오는 거 아니고 사용자한테 물어본다는 어떤 정책이 있을 거예요. 어떤 정책에 의해서 디바이스 API라는 걸 제공을 할 테니까 이거를 쓰고 나머지는 다 웹이야. 웹 표준 기술 지금도 빨간색이죠. HTML5, CSS, 자바스크립트를 써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그래서 jQuery라든가 jQuery 좋아하면 jQuery 쓰시고 또 스타일 좋아하시면 또 스타일 쓰시고 진도 좋아하시면 진도 쓰시고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면 왜? 순수하게 웹만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하고 달려들어갔는데 봤더니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돈을 벌려면 앱스토어에 올려야 되는데 웹으로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올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 디바이스 API가 표준인데 표준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 그래서 모든 벤더들이 이거는 오케이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기능이 상당히 미약해요. 안타깝지만 표준입니다. 그래서 몇몇 저희가 하고 있는 몇몇 군소업체들이 그리고 대표적인 HP의 망한 팜OS가 있죠. 팜의 웹OS처럼 비표준 디바이스 API들을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진첩에서 사진을 꺼내온다든가 사진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읽어온다든가 그보다 더 심한 네이티브만 할 수 있는 사실상 웹에서 그렇게 하면 다 모함인데 그런 것들을 추가를 해서 웹으로 할 수 있는 걸 더 확 늘려버린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빈표준 디바이스 API를 그냥 웹브라우저에서 쓸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그 사이트에서 내 사진첩을 끌고 갔어요. 황당하잖아요. 여러분들 웹페이지에 접속했는데 내가 그 웹페이지 접속하고 났더니 내 주소로 다 끌고 간 거야.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웹브라우저를 못 쓰고 웹브라우저 말고 웹브라우저 엔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용자한테 이건 브라우저가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게끔 하는 거죠. 그 대신 앱스토어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을 벌 수가 있죠. 어쨌든 이런 식의 하이브리드인데 결국은 이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엮고 어떤 것이 비중이 얼마나 더 크냐 작냐의 차이지 하이브리드는 이 그림에서 벗어나는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브리드가 좋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하이브리드가 있고 네이티브가 있고 웹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개발 비용은 아주 작게 들면서 어플리케이션의 퀄리티는 최고인 거. 제일 좋겠죠.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개발 비용은 개발 비용대로 들고 코스트는 품질은 품질대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론에 입각해서 웹이 봤어서 다 네이티브라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네이티브 앱들은 통상 개발 비용이 비싼 대신에 퀄리티가 통상 좋습니다. 일반론에 입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웹이라서 그냥 뭘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웹이 통상 일반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퀄리티가 약간 떨어지고 왜냐면 에러 처리를 보통 덜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신 개발 비용도 조금 낮습니다. 검수 조건이 덜 까다로워요. 여러분들 아웃룩 쓰시는데 아웃룩에서 500 인터널 서버 에러 같은 거 보세요. 누가 쓰겠어요? 아웃룩에서 메일이 또 메일 서버가 에러가 나도 뭔가 정확하게 그 사안이 된다고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웹 쓰시다가 인터널 서버 에러 떴다고 해서 뭐라고 안 하잖아요. 에러 났네, 리프레시. 웹에서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됐던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건데, 그러니까 뽑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잘만 하면은 우리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하이브리드라는 게 잘못하면은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베스트로 갈 수도 있고 월스트로 갈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려고 이제 그림을 찾다 보니까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산소 옆에 수소가 두 개 붙였습니다.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다큐멘터리 같은 걸 좋아해요. 보니까 이 수소가 그냥 수소가 아니고 중수소가 붙으면은 중수가 된대요. 중수. 여러분들 그 히로 거기 원자로 터지면서 많이 들으셨죠. 중수를 가지고 냉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같은 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바닷물에 중수소가 들어가 있는 성분을 보고 이게 외계에서 온 물인지 지구에서 온 물인지를 식별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런 복잡한 게 있더라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육각수도 있잖아요. 천연결정 육각수. 물이라고 같은 물이 아닌 것처럼 하이브리드도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이브리드는 이런 거예요. 보통 앱 개발자들한테 하이브리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이티브에 그때그때 웹이 붙는 거. 앱 개발자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이런 것도 하이브리드 주장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웹인데 그때그때 네이티브 있는 거. 이게 여러분들 오히려 더 익숙하실 거예요. 액티브엑스잖아요. 여러분들 데스크탑에 쓰는 웹페이지들 다 웹이에요. 근데 중간중간에 액티브엑스가 박혀있고 혹은 플래시가 박혀있고 사실은 이건 거예요. 여러분들 데스크탑에서 쓰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웹페이지들은 사실상 다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리고 늘 물어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물어본다고 안 물어보고 하면 안 되니까 설치하시겠습니까? 예. 교육을 받았잖아요. 교육 받는 게 잘해요. 그래서 설치하시겠습니까? 예. 하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하이브리드도 있는 거예요. 나도 하이브리드예요. 사실 우리가 늘 이걸 봐왔는데 왜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그림을 생각하시는 줄 모르겠어요. 얘기를 해보면 늘 그래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네이티브하고 하이브리드를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네이티브하고 하이브리드 웹 간에 어떤 식으로 브릿지죠. 통신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뒤에 이제 코드라든가 이것도 간단히 할 수 있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네이티브하고 웹 사이에 송신하는 거예요. 이 방법들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바 애플리 가지고 했죠. 자바 애플리 쓰시면은 뭐 애플리 태그에 파라메타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자바스크립트에서 네이티브 자바 쪽을 호출할 수도 있고 거꾸로 호출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었죠. 라이브 커넥터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액티비티 있죠. 대표적인 이게 웹하고 네이티브하고 주고받는 거예요. 오브젝트 파라메터뿐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에서 ActiveX 오브젝트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에서 AJAX 쓰실 때 매번 ActiveX 쓰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좀 아마 윈도우즈 OS 안쪽에 있는 min.dl을 어떤 셀도큐.dl에 유지한 그 DL을 안에 깊숙이 어딘가에 있는 걸 텐데 여러분 쓰고 웹에서 쓰고 있잖아요. 이미 브릿지를 건너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왜 플래시 플렉스도 있죠. 사실은 플래시가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거예요. 플래시가 사실 처음에는 미디어 플레이어였는데 이게 액티브엑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점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플래시가 플래시 자신을 업데이트하기 시작했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OS에 번들을 해줬단 말이야. 그 번들된 건 플래시 7이거든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디스크에 억세스 할 수 있는 능력도 제한이 되어 있고 보안상으로도 안전했어요. 근데 얘가 스스로를 플래시 10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스크에 여기저기 막 건드릴 수 있게 됐죠. 플래시 스크립트. 그 MS 입장에서는 황당한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미. 그리고는 심지어 이걸로 에어도 깔죠. 에어 아시죠? 플래시가 에어 인스톨을 해요. 사용자한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에어를 깔아요. 그리고 에어는 에어 어플리케이션 깔잖아. 그럼 내가 로컬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다 액세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 물론 웹브라우저에 노란 딱지는 뜨겠죠. 근데 그건 우린 예스라고 누르라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이게 답이죠. 이 넘나드는 기술에 따라서 하이브리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월스트와 베스트. 그래서 이 다리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려고 인터넷에서 다리를 만들어냈어요. 다리.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니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다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다리. 그럼 우리가 원하는 다리는 뭐냐면, 이런 다리인가요? 이런 다리? 양화대 병가요? 그죠? 이것도 양화대예요.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한 달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한 달 되면 저랬는데, 한 달 뒤에 이렇게 됐어요. 거의 유명한 양화대거든요. 여러분들 TV 뉴스에서 나경원 얘기 나오면서 양화대교 뉴스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양화대교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는 분도 사실 많았어요. 그죠? 이래서 문제였던 거죠. 그럼 이런 다리? 세상에 없고 다리는 많아요. 성수대교. 이 중에서 성수대교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성수대교였어요.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그렇죠? 이렇게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 다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다리는 소년시대도 아니고, 이런 다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다리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다리는 네이티브하고 웹을 넘나들어야 되는데 뭐냐면, 빨라야 돼요. 아까 보신 것처럼 길이 꽉 막혀, 대부분의 다리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쪽도 넓고 이쪽도 넓은데, 길이 꽉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나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예뻐야 된다는 건 뭐냐면 소녀시대처럼 예뻐야 된다는 게 아니라 쓰기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키텍처적으로 우아해야 되는 거죠. 뭔가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그러면 좋은 다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을 주로 쓰신다고 가정하고 보시면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다리가 어떤 게 있느냐면 4개밖에 없어요. 물론 따지고 들어가면 더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4개입니다. 웹뷰라는 게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웹 브라우저 엔진이죠. 엔진입니다. 웹뷰를 가지고 브라우저를 만들 수 있는데 웹뷰 자체는 엔진인 거죠. 그리고 웹뷰 클라이언트, 웹크롬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뭔가 좀 그거를 보조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방식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모두 URL. 여러분들 브라우저 주소창에다 뭐 치고 엔터 키치는 거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만 있는 특이한 게 애드 자바스크립트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다들 이거 보고 야 이런 기똥찬 게 있구나 하고 딱 시작을 했다가 얼마 있으면 다 포기를 하게 돼요. 이제 메모리를 줄줄 3개 만드는 범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버추얼 머신이 2개가 뜨는 거잖아요. 자바스크립트도 버추얼 머신이고 자바도 버추얼 머신인데 둘 사이 메모리가 서로 크로스 리퍼런스가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얘가 빠져나가는 순간 메모리가 해지돼 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메모리를 계속 잡아줘요. 그래서 메모리가 줄줄 셉니다. 함수호출 한 6번 하고는 메모리가 셉니다. 그리고 아이폰 쪽에서는 좀 뭐 있느냐? 아이폰 쪽에서는 UI가 똑같은 거죠. 앞에 UI만 붙었어요.
웹프롬 클라이언트, 뮤 클라이언트 대신에 웹도 딜리게이트라는 게 한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로우 리퀘스트라는 건 있습니다. URL 갖고 받겠죠. 그리고 특이한 건 string by evaluating javascript from string이라는 상황화 상시에 자바스크립트 익숙하신 분들한테 설명드리면 EVAL 네 글자가 있죠. eval이라는 함수입니다. 옵시에서 나왔습니다. 옵시 개발자 하고 싶으시죠? 이런 브릿지밖에 없어요. 문제는 결국인데 결국은 저걸 가지고 우리가 자바스크립트하고 웹하고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웹하고 네이티브, 오브젝티브-C는 자바하고 통신을 해야 되는데 통신을 하려고 하니까 아까 보셨죠? 로드 URL 이런 거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니까 무슨 방법을 쓰냐면 처음에 URL 가지고 통신을 하려고 시도를 해요. URL 가지고 구체적인 방법 뒤에 볼 텐데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이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 있었잖아. 옵시에는 string from evaluate to javascript string 함수 이름도 참 그런 걸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베를 통해서 통신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이제 쿠키 가지고 사람들이 장난을 치고 있어요. 네이티브에서 쿠키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웹뷰니까 당연히 쿠키가 있을 거예요. 웹뷰에다 쿠키 집어넣고 그 쿠키를 웹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읽어봐요. 실제로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프로젝트에서. 그 다음에 캐시를 또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건 다 동원하는데 따져보니까 결국은 다 문자예요. 문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주고받는 거예요. 따져봤더니. 그래봤자 그게 다 뭐냐면 다 꼼수잖아요. 꼼수예요. 그게 원래 있는 방법이 아닌 뭔가 우회해 가는 방법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거 외에 나머지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더 없어요. 웹브라우저가 외부 세계와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은 2개밖에 없거든요. URL하고 HTTP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URL하고 HTTP 2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 URL인데 그거 빼고는 하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작설이 너무 길어서 벌써 시간이 장난 아니게 갔는데 말로만 듣던 무릎팍 하는 것 같습니다. 작설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전에 아니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하이브리드에 대해 유형과 특징입니다. 저는 오덕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가장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앱스토어에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사실상 이 유형에 포함이 됩니다. 네이티브 지향 하이브리드, 예를 글자가 달렸는데 네이티브를 지향하는 하이브리드. 사실상 하이브리드는 별로 없어요. 사실상은 네이티브인데 웹은 거들기나 하죠. 저기 강백호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런데 왜 이름은 태웅일까요? 이런 유형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제한적이고 직관적인 네이티브와 웹을 결합을 가지고 있어요. 직관적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한적이거든요. 서로 통신을 별로 안 해요. 통신을 별로 안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은데 그게 까다롭진 않아요. 명쾌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를 그냥 UI 컴포넌트로 쓰는 거예요. 브라우저를 다른 그 이상의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어떤 용도냐면 이런 거죠. 지금 이 빨간 네모들이 다 웹이에요. 앱인데 공지사항 들어가 있어요. 이거 원하죠? 서버 사이트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저 페이지가. 여기 띄우는 거죠. 이거는 드랍박스에 헬프 화면인데요. 헬프 화면은 아마 밑에 있을 거예요. 앱 자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는 웹이라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UI 컴포넌트 그냥 컨텐츠에 박아놓는 거예요. 얘가 무슨 다른 대표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좀 더 복잡한 예가 있어요. OAuth 쓰는 예인데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구글 OAuth 쓰는 경우죠. 근데 여러분들 구글 OAuth 네이티브 앱 만들면서 이거 쓰신다고 해서 사실 웹을 알아야 되는 건 전혀 없어요. 해당 라이브러리를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페이스북 커넥트가 알아서 얘를 띄워줘요. 로컬에 페이스북 앱이 깔려있는지 보고 있으면 걔를 먼저 띄워서 인증해주고 없으면은 웹브라우저 띄워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띄워가지고 인증 다 와도 인증 다 끝내준다. 여러분들 사실 웹이라는 거 인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부도 쓰긴 안 했어요. 이런 형태의 앱들이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앱스토어에 있는 앱 중에서 이런 화면 없는 앱 없잖아. 사실상 다 하이브리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쓰는 코드를 있는데 제가 코드를 뒤에서 계속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 발표 자료 가져가셔가지고 심심하실 때마다 생각할 때 읽어보시면 재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웹서버의 컨텐츠를 불러온다든가 정적인 컨텐츠의 코드를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도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이폰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결국 대동소이에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나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로드 리퀘스트라는 브릿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브릿지의 결국은 저밖에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옛날에 웹서버에 있는 거 조금 더 재활용할 수 없을까? 우리 모바일 웹페이지 다 만들어놨는데 컨텐츠 미리 만들어놓은 거 다 있는데 좀 쓸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짬놀이가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빨리 앱 만들어야 되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2달 만에 앱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그렇고 아이폰 이제 막 아이폰
개발자를 위한 아이폰 입문 가이드 보고 열심히 보면서 그걸 짜고 있는데 2달 만에 만들어내라고 웹사이트는 다 그런 거 쓰는 거예요. HTML 태그 적당히 선봐가지고 폭 줄이고 글자 사이즈 적당히 조정하고 해서 가져다 쓰려고 하니까 이런 웹도 아니고 네이티브도 아니고 근데 사실은 웹이에요. 보면 그런 상태의 애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애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많이 나오다 보니까 웹하고 네이티브하고 통신하는 방법들이 중구난방이 되고 있어요. 상황이 제가 보기엔 더 악화가 된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방법 쓰고 왜냐하면 표준화된 뭔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거 써보고 누구는 이렇게 써보고 누구는 쿠키 써서 해보고 꼼수를 막 쓰다 보니까 한 프로젝트 내에서도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이 섞여 있어요. 손 봐줘야죠. 대표적인 앱들이 각 포털 사들마다 아시겠죠? 다음에 다 웹이잖아요. M.네이버 들어가면 똑같이 보이는 내용인데 그걸 굳이 밑에다가 탭방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앱이라고 해서 앱스토어에 올렸어요. M.다음부터 다른 거랑 똑같죠? 그죠? 다만 여기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공략하는 기능도 있고 즐겨찾기, 소녀시대 백그라운드 바꾸는 기능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몇 가지 부가적인 것들이지 기본적으로 얘는 웹이에요. M.다음, M.네이버는 똑같은 게 나옵니다. 사실 필자리가 아닌데 바람도 꼈어요. 그죠? 우리 회사에 하는 건데 이런 정도로 있어요. 하나님, 근데 다음 앱이야. M.8랑 폰 때문에 똑같은 내용 다 나와. 지금 굳이 앱으로 패키징 해가지고 왜 앱스토어에 올리면 뭔가 더 하는 거 같아. 다운로드 성과도 나오고. 사실 돈 받고 팔 수도 있는데, 지금 돈 받고 팔아 그러면 아무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앞에 앉아있는 세수장이 만든, 그것도 보이나요? 아이민 핫스팟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아이민 핫스팟 쓰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게 다 웹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랬는데 이쪽으로 오면서 점점 탑재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버튼을 누르면 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이티브에서 뭔가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화도 오야 되고 주소록에 습도도 해야 되고 그건 웹으로 할 수가 없죠. 웹에서 주소록을 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이티브에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바스크립트의 onClick 이벤트 핸들러가 오브젝티브C 혹은 안드로이드 자바에 있는 onButtonClick 함수로 호출해 줘요. 이벤트는 웹에서 발생했는데 그걸 전달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결과도 또 전달해야 돼요. 상황이 점점 복잡해져요. 그런 상황들이 끝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제 코드 한 가지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웹뷰를 내전했는데 이 화면에서 링크가 잘못 걸려가지고 외부로 나와요. 링크가. 그런 애들 실제로 이미 앱스토어에 많이 올라와서 링크 클릭하다 보면 어디로 또 해가지고 별나라가 있어요. 내가 파란 앱 실행했는데 링크 클릭하다 보니까 파란이 아니고 딴 세계에 가는 거야. 네이버 뉴스가 오는 거죠. 돌아갈 일도 없어. 왜냐면 브라우저에 백 버튼이 없잖아요. 돌아갈 수가 없어. 폰으로 처음 다시 찾아가야지. 그래서 그런 걸 막으려고 이제 막아달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막는 거예요. URL이 혹시 이걸로 시작 안 하는 데서 딴 데 가려고 물어보고 딴 데 갈 것 같으면은 어떻게? 여기 보시면은 인텐트죠.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코드인데 안드로이드 브라우저를 띄워서 이 URL을 열어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삽질을 해야 돼요. 가장 많이 하는 삽질 중에 하나예요. 저런 유형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코드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유형의 삽질들을 아마 하이브리드 해보신 분들은 자기가 하이브리드인지도 모르고 했는데 이런 유형의 코드를 하고 있으면 자기가 하이브리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개발자가 하고 계시나요? 안드로이드는 양반인데 아이폰은 뭐 받아요. 비도 안 차죠. 그걸 하나 하려고. 정말 갈 거야? 물어보고 정말 갈 거라고 하면은 가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한 번 더 매달려 본다. 그다음에 URL 같은 때 네이티브하고 그냥 단순히 이 정도 끝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호 양방의 통신을 해야 될 때 더욱더 괴로워져요. 그래서 네이티브 쪽에서 뭔가 값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브라우저 웹뷰 안에 텍스트 필드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갑자기 깜깜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두 개가 서로 다른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짓을 하는데 보면 URL에다가 커스텀 URL 만들어가지고 막 이런 거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폰갭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폰갭의 내부 코드가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폰갭의 내부 코드. 근데 먼저 이 방법의 문제는 뭐냐면 다 비동기예요. 비동기.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아실 거예요. 비동기 헬. 포트를 지금 했는데 결과는 나중에 언제 올지 몰라. 기다려보세요. 그런 식의 홀들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저 앞에 두 가지 과정을 거치다가 도저히 못 해먹겠네. 그래서 상황을 한번 뒤집어 공부를 한 거예요. 어쩌다가 보니 앱스플러스 팀, 저 그때 말할 때 앱스플러스 팀 이전이었는데 뒤집어서 웹이 있고 필요할 때만 네이티브 잠깐 플러스 쓰는 걸로 방향을 한번 바꿔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게
이 웹 지향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사실상 웹이고 네이티브는 그들 뿐이죠. 광범위하지만 일관성에는 좋은 말만 골랐다. 여기저기 네이티브와 웹 사이에 통신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웹이고 기존의 웹 서버하고 이제 API 서버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컨텐츠는 앱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웹 서버 없이도 분량을 할 수가 있어요. 톤겔이나 엑스프레스 같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광범위하지만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했느냐 하면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체계화하기 시작한 거죠. 앞에 설명드렸던 네이버의 파란앱, 다음앱 같은 앱들은 많이 쓰이는데 방법들이 다 시대각각이라서 그걸 표준화할 수가 없어요. 어떤 놈은 탭바 아래쪽에 놓기를 원하고 어떤 놈은 위에다 탭바 놓기를 원하고 다 요구사항이 다르단 말이에요. 일반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전체가 다 웹이었어요. 통째가 다 웹이었기 때문에 표준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걸 통제하기 시작한 게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기 시작해서 폰갭이라는 놈이 나왔습니다. 폰갭 외에도 앱설러빗, 스타뉴, 앱설러레이트, 스타뉴, 그다음에 워크라이트, MOB, 얼마 전에 MOB와 폰갭을 했는데 대박치고 오픈소스, MOB는 망하고 오픈소스고 폰갭은 대박쳐서 오픈소스로 나왔죠. 그다음에 모바일도 지금 이제 구글 식구죠. 뭐잘 돌아서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엑스프레스까지 다 마지막 유형의 웹이 중심이 되고 네이티브가 필요할 때만 붙는 형태의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저희도 게시판에 질문을 통해서 받다 보면은 이분은 원하시는 게 엑스프레소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 네이버나 파라넷 같은 그 유형의 질문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질문을 많이 돌아가야 돼요. 한참. 어쨌든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데 결과물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뭐가 문제냐면 이 화면이 아이폰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싶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에 이 화면이 그런 거죠. 안드로이드는 탭바가 위에 있어요. 어쨌든 옆에 있는 뉴스 플러스 이건 통계로 만든 어플리케이션하고 일부러 통계로 만든 찍을 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예쁜 앱도 참 많이 있던데 좀 찌글찌글하죠? 보시면 이제 눈썹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제 큐터치로 만들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벌써 그걸 시키면 안 돼요. 실제 푸딩을 그런 식으로 사용한 기법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mem할지 모르겠는데 푸딩 얼굴이 앱 자랑하자면은 지금까지 나온 거 쓰고 멜로도바드라는 놈하고 세티둘둘둘이라는 놈이 둘이 앉아가지고 3개월 동안 삽질해서 만들었어요. 자바스크립트가 한 5,500줄 되고 CSS 2,700줄 되고 생각보다 많죠. 근데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또 적을 수도 있어요. 네이티브 코드가 한 200개 정도 나왔고 엑스프레스 4개 정도 개발했어요. 거기에서 쓴 여러 가지 기법 중에서 제가 가장 크게 쓰는 여기저기 강의도 많이 다녔는데 싱글 페이지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HTML 파일 하나 안에 화면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까지는 HTML 페이지, HTML 파일 하나하고 화면 하나가 1대1로 대응이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들어가는 웹들을 들어보세요.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구글, 화면이 안 바뀌어요. URL이 안 바뀐다고. 한 화면 안에서 그냥 내용만 잠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HTML 파일은 하나인데 그 안에 화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면을 바꾸면 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위에 있는 거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것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면을 넥스트 클릭해서 다음으로 왔어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놈을 옆구리에 옮긴 다음에 쭉 밀면은 화면이 슬라이드된 효과가 나오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죠. 이거를 퍼스트 페이지.html에서 넥스트 페이지.html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화면에 전환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속도고 전환 효과를 낼 수가 없고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을. 그래서 싱글 페이지 인터페이스를 처음에 단위 도입하게 된 이유가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컨트롤러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웹서버가 없어요. 웹앱이에요. 웹앱인데 웹서버가 없는 앱이에요. 그러다 보니 서버도 없는데 페이지도 없게 하는 거죠. 로케이션 HRF 바꿀 이유가 없는데 질문 자주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로케이션 LHRF의 쿼리 파라미터는 어떤데 쿼리 파라미터 파시브 어떻게 하나 모르는데 그걸로 갈 필요가 없어요. 페이지도 할 필요도 없고 어플리케이션 파일 상태 관리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한 1, 20분 만에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예전에는 상태 관리를 누가 했냐면 서버가 했죠. 웹서버가. 그래서 쿠키 주고받고 파라미터 쿼리 파라미터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얘는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바스크립트의 변수에다 박아놓으면 돼요. HTML 페이지가 바뀌지 않을 거니까. 여기에 부수적인 효과로 빠른 화면 전환이라든가 전환 효과,
그 덕분에 체감 성능도 올라가는데 문제점은 한 가지는 메모리 사용량이 많다라는 거죠. 한 번에 모든 페이지가 다 로딩돼 있잖아요. 근데 성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메모리 사용량만 많아지는데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나머지는 다 디스플레이 논일 거거든요. 그죠? 디스플레이 논은 디플로이에 계산이 되지 않는다. 그보다 더 골치 아픈 문제는 한 HTML 파일 안에 화면이 여러 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 작업할 때가 해요. 그래서 저게 보면 이제 화면을 쪼개는 방법도 씁니다. 이 화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은 HTML 태그 하나랑 CSS 파일 하나,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 이런 식으로 짝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코드는 이런 식인데 나라고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 한 가지만 보면 잘 안 보실 거거든요. 밑줄이라. 그래서 어떤 페이지가 있으면 페이지에다가 상세 정보를 전달하고 상세 정보라는 게 여러분들이 웹에서 쿼리 파라미터로 전달했던 거죠. 내가 사용자 이름은 뭐고 난 유저 아이디가 골뱅이고 패스워드가 뭐니까 나를 로그인 시켜줘 하는 것처럼 그런 사용자 정보들을 그냥 자바스크립트 변수로 설정하고 자바스크립트 변수를 읽어보겠습니다. 서버 사이드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혹은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근데 웹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굉장히 생뚱맞은 거예요. 왠지 URL 쿼리 파라미터에다 뭐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쿠키를 계속 쓰세요. 웹앱인데 쿠키 쓰는 이유가 거의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그 다음이 이제 플레이스홀더 HTML 마크업 말은 참 거창한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템플릿이에요. 서버 사이드에 프리마커 같은 템플릿이죠. 빌로시티, 웹매크로, 스마티 같은 템플릿이 있는데 데이터 따로 HTML 디자인 따로 해서 HTML 디자인이 있으면 이렇게 HTML 디자인이 있고 데이터가 따로 내려와서 합쳐지면은 저런 식의 최종적으로 완성된 문서가 형성된다 뭐 이런 건데 이거 방식을 쓰시게 웹에서는 이게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이 템플릿을 앱은 미리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서버에서 안 내려가도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만 내려가도 되죠. API 서버를. 그럼 데이터 트래픽이 엄청나게 줄어들 거예요. 심지어 설사 이 템플릿을 따로 매번 내려받는다고 치더라도 이 템플릿은 좀처럼 바뀌지 않을 거예요. 바뀌는 내용. 여러분들이 구글 네이버 검색 화면에서 검색 키워드를 하나 치면은 그 HTML 페이지에서 바뀌는 글자가 몇 퍼센트가 될 거예요. 전체에서 바뀌는 글자 센터는 5%도 안 됩니다. 나머지 다 그대로예요. 검색한 결과에 할 때는 목록만 바뀌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그 1%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캐시가 인벨리드 있기 때문에 캐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새로 받아라 되잖아요. 그럼 또 다 새로 받아요. 95%. 그 1% 바뀐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따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95%는 맨날 캐시의 100% 히트예요. 걔는 한 번 더 내려가더니 처음에 한 번 내려받고 나면 두 번 다시 받을 일이 없는 거야. 계산은 받는다. 그리고 조립을 밑에서 합니다. 덕분에 조립을 서버에서 안 해도 되니까 서버 CPU도 좀 줄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옮겨놓은 거지 뭐 특별하게 다른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썼다라는 거죠. 실제 쓰는 코드는 뭐 이런 식입니다. 이쪽에 이게 템플릿이고 아래쪽에 이 템플릿을 사용하는 예 뭐 이런 것이죠. 제가 시간 조절을 완전히 잘못했는데 마크 CSS하고 클래스를 보시면은 그것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거는 CSS를 하고 디자인하고 공동 작업을 하려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CSS가 옛날처럼 화면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수시로 변해요. 이거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래서 푸딩 같으면은 퀴즈를 맞추면은 유령이 휙 하고 날아가고 옆에 있는 유령하고 손을 잡고 땀을 삐질삐질 흘린다든가 땀을 두 방울 흘리고 이런 미세한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FI, 프론트엔드에서 디자인을 해올 수도 있는데 그걸 자바스크립트에서 컨트롤하게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 상황들을 다 일종의 CSS 클래스를 하나 설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노매치라는 CSS 클래스가 있는데 이 CSS 클래스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 화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화면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미리 다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그때 화면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CSS 클래스를 추가하고 빼고에 따라 가지고 화면이 계속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동작은 개발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웹 프론트엔드 작업하시는 분들도 웹 인스펙터나 파이어버그 가지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다 완결된 상태로 받아주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공동 작업하려고 그러면 타이밍을 잘 모르겠으니까 플래시로 따주세요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플래시로 따주면 그걸 다시 프론트엔드에서 다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가 그걸 다시 HTML로 코딩하면 잊지 못할 수 있어요. 플래시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말더블 해상도 시작한대요. 화성요소 남자, 근성요소 남자, 베이지가 아니고 화성요소 개발자, 근성요소 디자이너가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하자 생각합니다. 여기 한 픽셀만 이쪽으로 이렇게 해요? 아니 조금만 더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컬러가 아닌데 제가 지금 컬러 말라는 거죠? 갤럭시 LCD는 트루 컬러가 한 번에 안 나고 16비트로 지들이 그래서 신났어 이제 내가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뭐 했는 거야? 싶고 알았어요. 그럼 이 컬러로 인표요? 다 다른 거야. 가장 차이를 몰라 그 색깔에서는. CCCCCC 컬러나 DDDDD 컬러나 뭐가 다른지 말이야. 내 눈에는 똑같아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려니 이걸 제가 어떤 상황에 비교한 거냐면은 기본적으로는 많이 쓰이는 갤럭시 탭 800, 480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320, 480의 아이폰 디바이스에 맞추면 되는데 꼭 특이한 놈들이 있거든요. 그죠? 거기에 몇 픽셀도 붙여가지고 하드웨어 스펙 자랑하려고 50픽셀도 붙여가지고 애매하게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 때문에 맞춰줘야 돼. 꼼꼼하게. 이 한번 비생해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죠? 음각형 디자인이 참 좋은 얘기긴 한데 막상 해보면 현실에서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다 픽셀만. 상황이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거냐를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걸 하긴 해줘야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 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브라우저 해상도하고 단말 종료하고를 CSS에 마커로 다 밀어넣는 거예요. 패드 HTML 태그에다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600에 전입사일 때는 패드 사이즈를 80픽셀로 줄여라. 원래는 해상도 독립적으로 10% 이렇게 밀어 먹어놨다가 특정 단말에 대해서는 따로 세부적으로 미세하게 디테일하게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이도 좋고 외부도 좋고. 물론 일은 조금 더 해야 되겠지만 완전히 세 번 만드는 것보다 좀 나으니까. 이런 상황. 안드로이드에서는 EEBIS 쓰고 아이폰에서는 EEBIS 쓰고 이거를 CSS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UI 디자인하시는 프론트엔드 작업하시는 거로 공동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자바스크립트에서 하기 시작하면은 UI 한 사람은 그냥 아이콘만 그려줘야 돼. 그게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려야 돼. 그러다 보면 그림자 안 받고 픽사이 되죠. 시간 벌써 좋았네. 다음도 아니라. 뒷분이 계시기 때문에 요 슬라이드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다국어 지원하는 건데요. 앞에 있는 기법들을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글자로 박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튼 안에다가 텍스트를 글자로 박으면 나중에 다 애를 먹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접근성이고 뭐 이런 우아한 이유를 떠나서 개발할 때도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처음에 그림으로 다 박아와서 글자로 바꾸자고 하니까 폰트가 안 예쁘대요. 안드로이드에 보드체가 안 예쁘다고 그림으로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국어 버전을 출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모든 그림을 4벌 주세요. 4벌인데 하나는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어.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이미지가 한 200개 정도 되잖아요. 푸딩을 그리시 200개 정도 되는데 그걸 4벌을 해야 돼요. 800개죠. 이미지 800개를 작업을 저한테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영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일어하고 중국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입력해요? 카피 페이스트 그리고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거를 딱 한 가지 하시더니 그냥 글자로 하죠. 그래서 글자로 하고 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본에 제일 기본이 되는 거고 그걸 작업하려다 보면은 다국어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삽질을 무지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런 식이에요. 자바 프로퍼티 파일로 국제화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프로퍼티를 리소스 분리하는 용도로 쓰신 분도 계실 텐데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각각 아이디들이 몇 층 되어 있죠. 제이슨 파일들인데 이거를 동적으로 불러가지고 런타임에 바꿔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 쓰이는 국제하고 비슷한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를 하는 걸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CSS에다가 헤더에다가 NSKO라고 입력하면은 순간적으로 UI가 한글로 바뀌고 영어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면서 계속 실시간 테스트하면서 디자인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계속 테스트하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틀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코드가 대충 이런 식의 코드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플러그인은 마지막으로 엔트 빌드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들을 왜 자바스크립트도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하면 사실 빌드가 필요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들여쓰기, 내어쓰기 예쁘게 코멘트도 많이 달아놨는데 실제로 릴리즈할 때 그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죠? 미니 파일도 해야 되고 압축이 미니 파일보다 사실은 머지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푸딩을 보고 우리 아까 설명드렸죠. 화면 하나당 HTML 파일 하나,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 CSS 파일 하나. 그러면 리퀘스트가 엄청나게 발생하잖아. 그걸 하나로 뭉쳐버리고 뭉칠 때 변수 이름도 줄여주고
등등등 이미지 파일, CSS 파일도 하나를 뭉쳐주고 그 외에 여기 보면 코드 그리고 디버그 리리즈 제가 임시로 만든 거예요. 임시로 만든 건데 여러분들 C나 다른 언어로 코딩해 보셨으면 프리프로세서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디버그 모드에서만 쓰는 기능. 그래서 로깅은 디버그 모드에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이 찾아가면서 로고 찾는 데다가 슬래시 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폰 연결하시면 삼성 직원들이 삼성 하청업체 직원들이 찍은 로고들이 막 나오잖아요. 내가 마트에서 산 폰인데 로고가 나와요. 로고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디버그 리리즈 모드를 전환하는 일종의 프리프로세서를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CPP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를 위한 CPP. 예를 들면 뭐 리리즈 모드일 때는 압축되어 있는 최소화된 CSS를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디버그 버전을 써라. 뭐 이런 거죠. JS 파일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특정 태그를 날린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 베리파이하고 JS 린트 돌려서 그다음에 머지하고 압축하고 그다음에 프리프로세싱하고 그다음에 유닛 테스트 돌리고 그다음에 JS도 돌려가지고 자바스크립트 도큐먼트 만들고 하는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을 보죠. 지금 이게 엑스프레스 화면인데요. 엑스프레스의 소스 디렉터리가 SRC인데 저희가 따따따라는 디렉터리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여기 있는 엔트 빈스 스크립트를 돌리면 얘가 이쪽으로 압축돼서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엑스프레스로 필드를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미니 파일 리리즈 버전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엑스프레스로 차기 버전에 이제 기본 아니고 옵션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준비 중입니다. 그 외에 이제 여기 있는 거 외에 쓴 것들이 엑스프레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웹이었고요. 앞에까지는 마지막 남은 게 사실은 결국은 웹만 가지고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파일 시스템, 디스크에 파일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화면 꺼지면 안 되죠. 서버로 업로드하는 동안 화면이 꺼지면 이제 속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켜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아니면 진동. 푸딩 게임에서 퀴즈 맞추면은 띵동 틀리면 직 진동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거, 앨범에 사진 가져오는 거, 띵동 소리 내는 거.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가장 많이 질문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네이티브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냥 순수하게 웹만 가져오면 안 되는 거죠. 사진 업로드 하는데 사용자한테 물론 모바일은 그거 되지도 않아요. 인풋박스에 파일을 고르세요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방금 찍은 사진 골라서 자동으로 업로드를 해줘야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네이티브의 도움을 받기는 한다. 구글 통계나 광고나 그 외에 몇 가지 내부 전용의 API들을 엑스프레스 플러그인으로 만드는데 여기 있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엑스프레스의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라서 그냥 쓰시면 되고 마지막 플러그인은 제가 푸딩런을 위해서 따로 만든 그런 형태의 플러그인. 원래는 이제 이 시간 다음부터 이제 엑스프레스 플러그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인기가 없어서 여러분들 듣을 수가 부족해서 원래 2강이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는 강의가 2개였어요. 지금까지 했던 거 하나, 지금부터 할 거 하나. 강의가 사실 원래 2개였는데 인기가 없는 건 여러 2개가 통합이 돼서 제일 작은 마음으로 밀려요. 제가 강의 스피드 조절을 못하는 그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여러분도 책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강의 해주세요. 하드리 시절도 아니고 돈 벌었을 거라고. 엑스프레스 플러그인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다시 동영상하고 강의를 따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저희 엑스프레스 홈페이지가 필요하거든요. 거기 플러그인 관련된 게 PDK가 저번 버전부터 나갔었는데 문서가 전혀 없는 상태였거든요. 이번 버전에서는 자바독하고 헤더 파일하고 코멘트가 같이 날려왔어요. 코멘트 대신 달았거든요. 동영상 제가 갈 때는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발표 자료를 인터넷에서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소스코드가 실제로 돌아가는 소스코드고 엑스프레스 이번 버전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의 주소로 플러그인인데 그리고 나머지 플러그인들도 여기서 공개되는 거예요. 소스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촉박해서 딥 개발자분한테 더 이상 부담을 줄 수가 없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먼저 개발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이어준 수준은 아닌데 상당 아직까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부딪혀요. 게시판에 답변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부딪히거든요. 웹은 죽었거든요. 웹은 죽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 웹이 뭐냐면 옛날 웹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웹이 죽은 게 아니라 알고 계시는 그 웹이 죽은 거예요. 지금 웹은 그때 그 웹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크로스 플랫폼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플랫폼이 새롭게 배운다고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자바스크립트가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얘기하면은 요소 기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도움 뭐 이런 건 요소 기술들은 웹인데 실제로 프로그램이 다른 방식은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개발 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옛날에 비주얼 C나 델파이로 어플리케이션 개발해보는 분들이 오히려 웹에 적응이 더 빠르죠. 똑같거든요. HTML이나 옛날에 AWS나 다를 게 없어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적응이 더 빨라요. 이렇게 발상하게 전화를 안 하면 웹, 앱 같은 웹 만들기를 하시면 위에 제가 디자이너분들한테는 똑같은 얘기죠. 웹이 옛날에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웹이 안 돼요. 그 웹은 죽었거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얘기하면서 항상 나오는 게 저비용 고품질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지금 법칙 위반이죠. 압력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웹의 한계나 강점이나 단점을 다 알 어느 정도 이해를 한 상태에서 기획이나 디자인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품질 목표도 적절히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네이티브 UI를 따라하는 거예요. 웹으로 네이티브 UI를 따라할 거면 그냥 네이티브로 만들어요. 웹에서는 웹답게 할 수 있는 게 더 많이 있는데 굳이 이 어플리케이션 그 UI가 되게 예쁜데 이 UX 똑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반응이 왜 이렇게 붙어요? 내가 웹도 만들 수가 없네. 그리고 사장님한테 저희 부사님이 계셨는데 사장님, 이사장님, 부사장님은 묻습니다. 그냥 네이티브로 만들게 해주세요. 네이티브 같은 앱 만들게 해주세요. 시간 조절을 많이 못해서 한 부분을 새게 됐는데 사실 처음부터 의도하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이 강의의 결론은 이거예요. 용변할 수 없습니다. 잘 만드는 수밖에. 참고자료는 이런 거고 혹시 시간이 초과되는데 그래도 질문하실 분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질문하실 분 안 계시네요. 확실히 이렇게 하시면 좀 멈춰주시면 다음 세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